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서해 포구에는 돈 많은 부자 엄치복이 살았습니다. 그는 포구 상인들에게 돈을 꿔줄 때도 웃었고 그 돈을 10배로 불려 빼앗을 때도 웃었습니다. 상대방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릎을 꿇어도 웃었고 패거리를 시켜 그자를 두들겨 팰 때도 웃었지요. 그의 웃음 뒤엔 비열한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치복은 포구의 중간급 상인 박서방을 불렀습니다. 그는 창고 두 칸의 단골 거래처가 열이 넘는 알찬 상인이었지요. 어서 오시게. 요즘 장사는 좀 잘 되시는가? 덕분에 그럭저럭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군. 그런데 내가 듣자하니 올 가을 세금이 꽤 많이 나왔다더군. 내가 대신 내드릴 테니 천천히 갚으시게. 우리 사이에 이자가 뭐 필요 있겠나?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없다면 이 포구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박서방은 엄치복이 내민 차용증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석 달이 지나자 박서방은 한성부에서 채무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에 적힌 금액이 원래의 10배로 불어나 있었지요. 박서방이 부들부들 떨며 엄치복 집 마당으로 뛰어왔습니다. 어르신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저는 이 금액으로 빌린 적이 없소이다. 엄치복은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차용증에 박서방 자네 도장이 찍혀 있는데 내가 어찌하겠나? 이것은 사기요. 분명히 사기란 말이오. 사기라고 생각하면 형방 어른께 가서 따져보던지 알아서 하시게. 박서방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형방이 엄치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처음 깨달았지요. 그 순간 박서방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치복은 그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었지요. 며칠 후 포구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서방이 결국 창고를 엄치복에게 내줬다더군.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다가 엄치복 귀에 들어가면 어쩌려고 그래? 그래도 너무하지 않소. 저렇게 눈뜨고 당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 어쩌겠소. 형방도 아전도 다 그자 손에 있는데 그냥 못 본 척 사는 것이 상책이오. 30년 동안 엄치복이 그러한 수법으로 빼앗은 창고가 12이었고 염전 계약권이 6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망한 집이 20이 넘었고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은 자가 3이었지요. 그리고 이제 엄치복은 새로운 먹잇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음 먹잇감은 서해 포구에서 40년을 피땀으로 일군 소금객주 최봉달이었지요. 소금 창고 3칸과 서해 염전 계약권의 단골 거래처만 20이 넘는 알짜배기 상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엄치복은 최봉달을 사랑방으로 불러들여 차를 대접했지요. 봉달아우, 올해 세금이 많이 나왔다지? 뭐 그럭저럭입니다. 그동안 명절 때 선물 받은 것도 있고 하니 이번 세금은 내가 내주겠네. 최봉달은 웃는 엄치복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소만 내 것은 내가 해결하겠소. 거참 고집도 세구만. 언제든 마음 바뀌면 말해주게. 그날 최봉달은 차만 마시고 엄치복의 집을 나왔습니다. 박서방이 엄치복에게 어떻게 당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최봉달의 거래처들이 하나씩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에 찾아가 보면 한결같이 사정이 생겼다고만 했지요. 그제서야 최봉달은 깨달았습니다. 엄치복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자금이 말라가고 창고를 유지하기도 무척 빠듯해졌지요. 그러자 그때 엄치복이 나타났습니다. 이보시게 봉달아우, 힘들면 내게 말하라 하지 않았나? 많이 힘든 것 같으니 이번 세금은 내가 내어줌세. 최봉달은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대로 가면 쫄딱 망할 일만 남았기 때문이었지요. 아, 알겠소. 최봉달은 차용증에 도장을 찍었고 엄치복이 활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한성부에서 최봉달에게도 채무 소환장이 날아왔지요. 차용증에 적힌 금액은 원금의 10배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러자 최봉달은 억울함을 호소하러 가명으로 달려갔지요. 헌데 고갯길에서 엄치복이 보낸 패거리들에게 맞아 최봉달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엄치복의 패거리들이 최봉달의 창고 문에 자물쇠를 달려고 몰려왔지요. 그러자 최봉달의 아들 제구가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이 창고는 아직 판결도 나지 않았소. 그러니 썩 물러나시오. 내 애비는 빚을 갚지 않고 죽었으니 이 창고는 이제 내 것이야. 그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요. 아버지는 그 금액으로 빌린 적이 없어. 엄치복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방 어른이 인정하신 차용증이야. 내가 감히 형방을 거짓말쟁이라 하는 것이냐? 제구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내 약혼녀 소은이는 내 집에서 일하는 것이 맞겠지. 그 말에 분노가 치솟은 제구가 엄치복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10여 명의 왈패들이 제구를 잡고 사정없이 때렸지요. 제구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바다에 던져버리거라. 그날 밤 제구는 바다에 던져져 멀리 떠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갯벌이로 떠밀려왔지요. 그때 한 노인이 제구를 발견해 갯벌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는 늙고 주름졌지만 힘은 황소 같았지요. 제구가 눈을 떴을 때 뼈만 앙상한 노인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살아났구나. 눈을 뜬 제구는 어젯밤 일이 생각나 탄식만 나왔지요. 살아서 뭘 한답니까? 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럼 다시 바다에 던져주랴. 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피식 한번 웃고는 제구를 어깨에 맨 채 자신의 움막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젓갈 항아리가 쌓여 있고 가운데 작은 화로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노인의 이름은 천만득이었습니다. 30년 전 서해에서 한강까지 소금 100기를 처음으로 개척한 거물급 소금 상인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치복이 나타나 천만득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통째로 빼앗았습니다. 그 바람에 천만득은 빈손으로 포구를 떠나야만 했었지요. 너도 소금쟁이냐? 그렇습니다. 엄치보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소금 창고를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또 그놈 지시구나 쯧쯧. 자네 눈을 보아하니 똘망하겠구나. 아버지가 빼앗긴 창고를 다시 찾아볼 생각은 없느냐? 길이 있다면 그리 해야겠지요. 허나 지금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내가 옆에서 도와주겠네. 노인은 30년 전 거상으로 있을 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제구의 눈이 커졌지요. 정말이십니까? 그렇다네. 돈은 없지만 경험으로 쌓은 지식은 머릿속에 아주 많지. 좋습니다. 그럼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구는 아버지를 죽이고 창고를 빼앗아간 엄치복에게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혼인을 약속한 정혼녀 소은까지 여종으로 데려간 상태였지요. 복수는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은 머리가 있어야 버는 것이네. 그러니 오늘부터 자네 머리를 고치는 것부터 시작하세. 그날부터 노인은 아는 지식을 제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노인도 제구를 통해 엄치복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요. 제구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큰돈을 벌어 반드시 엄치복을 무릎 꿇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의 목표이자 전부가 되어버렸지요. 아버지, 제가 반드시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제구는 복수의 칼날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선 정보를 팔아 미천을 만들어야겠어. 그날부터 제구는 맨발로 모든 포구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강경에서 군산까지 안면도에서 태안까지 제구는 걷고 또 걸었지요. 각 포구의 소금 재고량을 눈으로 파악하고 어느 포구의 선박이 언제 들어오는지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기상 변화가 오면 소금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꼼꼼히 기록했지요. 석 달째 되던 날 제구는 한양에서 내려온 경강상인 하나를 만났습니다. 어르신, 다음 달 안면도 소금 가격이 얼마가 될지 알고 싶으십니까? 자네가 그것을 어찌 알겠는가? 지금 안면도 염전 주인 셋이 미리 물량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 한꺼번에 풀 것이고 그러면 가격이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니 지금 안면도 소금에 돈을 넣으시면 큰 손해를 보실 것이요. 그 말에 경강상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몰라 투자를 보류했지요.
그런데 한 달 뒤 제구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경강상인은 제구를 찾아와 2냥을 주었지요. 다음 달에도 정보가 필요하시면 그때부턴 5냥입니다. 경강상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5냥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달 정보도 파시게. 자네는 정말 신통한 능력을 가졌군.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게 정보를 파시게. 제구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걸어다니는 소금 시세표라는 별명이 붙었지요. 반년 후 서해 일대 상인 20명이 제구의 단골 정보 고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반년 만에 미천 80냥을 손에 쥐었지요. 80냥이 생기자 제구는 서서히 다음 단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열흘 전 강경 포구에서 헐값에 소금 20가마를 사들였지요. 그러자 창고 주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장마 앞에 소금을 사다니 제정신이오? 내 덕분에 싸게 잘 샀습니다. 장마가 끝난 직후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소금 값이 치솟기 시작했지요. 가격이 최고점에 오른 날 제구는 20가마를 전부 팔았습니다. 그러자 80냥이 200냥이 되어 돌아왔지요. 제구는 같은 방식으로 3번 더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제구의 손에는 1000냥이 쥐어졌지요. 그러자 이제 제구는 다음 단계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금이 지나가는 길목을 차지하기로 마음먹었지요. 엄치복의 소금 운송길은 서해 염전에서 안성 창고를 거쳐 육로로 한양까지 이어졌습니다. 운반에 여드레가 걸렸고 짐꾼 수십 명을 써야 했기에 비용이 막대했지요. 그런데 남한강 수로를 이용하면 충주에서 한양까지 나흘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주 강변 선착장이었지요. 지역 아전들이 텃세를 부리며 외지인의 진입을 철저히 막고 있었습니다. 제구는 열흘 동안 선착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아전들을 유심히 관찰했지요. 그리고 드디어 그들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선착장 아전들이 장기와 술을 좋아했지요. 제구는 선착장 옆 주막에 자리를 잡고 매일 저녁 아전들이 장기를 두는 자리에 어슬렁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첫날은 구경만 했고 이틀째는 훈수를 두었지요. 그러자 사흘째 아전 하나가 제구를 불렀습니다. 보아하니 자네 장기 좀 둘 줄 아는 것 같은데 나와 한 판 더 보겠나? 나는 그저 어깨 너머로 조금 배웠을 뿐이요. 그럼 한 판 두어보세. 내가 이기면 술 한 상 내거라. 알겠소. 그럼 한 판 더 보시죠. 제구는 일부러 장기를 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술 한 상을 흔쾌히 차려주었지요. 그리고 아전들에게 술도 따라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날도 지고 그 다음 날도 져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내내 아전들에게 져주었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아전들은 제구를 동생이라 불렀습니다. 아전들과 형님 동생 사이가 되자 제구는 서서히 운을 떼었지요. 형님, 소금을 좀 실어 나르고 싶은데 선착장을 쓸 수가 없어 걱정이요. 그 말에 아전 우두머리가 껄껄 웃었습니다. 거참 동생 그런 것 있었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어. 공짜는 안 되고 1년에 10냥만 내게. 그럼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내가 길을 터놓겠네. 고맙소 형님. 제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엄치복이 그 길을 쓰려면 연간 200냥 이상을 써야 하는 자리였지요. 이제 제구는 엄치복보다 경쟁력 있는 소금을 한양에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제구의 정혼녀 소은은 엄치복의 집에서 바느질 여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엄치복이 소은을 첩으로 들이려 했지만 소은이 입에 칼을 물고 엄치복에게 대들었지요. 그 바람에 엄치복은 겁을 먹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가 정녕 내 첩이 되지 않으면 염전에 팔아버릴 것이야. 제발 그리해 주시오. 자다가 목에 칼 맞고 죽거든 그게 나인 줄 알면 될 것이요. 아니 인연이 입에 독을 품었나? 어째 이리 살벌한 말만 꺼내는 것이야. 엄치복은 소은을 첩으로 삼고 싶었지만 그녀가 너무 완강하게 버티는 바람에 그녀에게 바느질만 시켰지요. 소은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해야만 했습니다. 엄치복은 그녀 앞에 바느질거리를 산더미만큼 싸놓았지요. 소은은 제구가 꼭 살아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남들은 제구가 죽었다고 했지만 소은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요. 살아계시지요.
나는 당신이 살아있을 것이라 믿어요. 소우는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제구도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엄치복을 쓰러뜨려야만 소운을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구는 더욱더 이를 악물고 재물을 악착같이 모으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행상 하나가 은밀히 소운을 찾아왔지요. 그녀가 건넨 주머니에 작은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머지않아 데리러 갈 테니 참고 기다려줘. 소운은 쪽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가 살아있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영리하고 눈치 빠른 소운은 그날부터 안채를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엄치복의 치부책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냈지요. 엄치복이 한양 출장을 가고 없는 밤이면 치부책을 꺼내 모두 베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구야, 나도 놀고만 있지는 않는다. 그러니 너도 힘내라. 소운은 제구가 언젠가 반드시 엄치복에게 복수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제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준비했지요. 한편 선착장 사용권을 손에 넣은 날부터 제구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배 2척을 사서 서해 소금을 남한강 수로로 한양까지 실어 날랐지요. 여들에 걸리던 길이 나흘로 줄었고 비용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소금의 가격 경쟁력이 엄치복의 소금보다 훨씬 뛰어났지요. 제구는 엄치복과 정반대로 거래했습니다. 납기를 하루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었지요. 그는 불량 소금을 섞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상 결제를 3달까지 허용해 주었지요. 그러다 보니 반년 만에 한양 소금 도매 시장의 사마리 제구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구는 멈추지 않고 팔리지 않는 하급 소금을 헐값에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경 포구에 가공 창고를 차려 새우젓과 멸치젓을 만들었지요. 젓갈은 조선 팔도 어디서나 팔리는 물건이었습니다. 제구는 천만득 노인을 모셔와 가공 공장의 총책임자로 앉혀주었지요. 결국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자네는 해낼 줄 알았지. 이 모든 게 어르신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만득 노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엄치복 이놈이 고꾸라지는 것을 볼 수 있겠군 그래. 노인은 제구의 손을 잡으며 장하다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구의 젓갈 사업은 반년 만에 소금 수익을 추월하기 시작했지요. 그만큼 젓갈 사업은 이문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소금과 젓갈 사업에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지요. 헌데 제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남한강 수로를 다른 상인들의 짐도 운송해 주었습니다. 소금뿐 아니라 쌀과 포목 도자기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해주었지요. 그렇게 제구의 운송업도 대기를 탈 만큼 화랑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제구는 전국 포구의 관리자를 배치했지요. 강경 군산 안면도 인천 강화 원산 등 주요 포구마다 한 명씩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심었습니다. 이들은 운송을 관리하면서 그 지역의 모든 정보를 파악해 제구에게 서신을 보내는 역할을 했지요. 어느 지역에 흉년이 들었는지, 어느 포구에 배가 많이 들어왔는지, 관하에서 무엇을 대량으로 구매하려 하는지 그 모든 정보가 제구에게 제일 먼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경쟁 상인들이 뒤늦게 움직일 때 제구는 이미 계약을 모두 끝내놓은 상태였지요. 그렇게 3년이 지나자 제구의 자산이 수십만 양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조선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물이었지요. 그런데 한양 상업계에서는 최도영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최도영이 바로 갯벌에서 살아 돌아온 제구였지요. 제구는 이름을 바꾸고 조선 최고의 갑부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제구는 정혼녀 소운을 데려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사람을 통해 정혼녀 소운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지요. 돌쇠야, 이번 일도 자네가 직접 나서주게. 아, 당연 내가 직접 나서야 하지 않겠소. 다른 일도 아니고 형수님을 모셔오는 일인데. 엄치복이 한양 출장을 떠나고 없는 날 제구의 신복 돌쇠가 최고급 가마를 이끌고 출발했습니다. 돌쇠의 부하들이 엄치복의 대문에서 소란을 일으켰고 돌쇠는 뒷문으로 들어가 소운을 빼왔지요.
소우는 그동안 베껴둔 치부책 내용만 품에 감추고 뒷문으로 빠져나왔지요. 그리고 돌쇠가 준비한 가마속으로 들어가 양반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가마꾼을 이끌고 제구가 있는 상단으로 향했지요. 제구와 소우는 3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제구는 소운을 보는 순간 그녀를 벌하고 안았지요. 두 사람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늦게 데려와서 미안해. 아냐,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 몸은 다친 곳 없어? 응, 나는 괜찮아. 제구는 그동안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으로 소운을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자 소운이 품속에서 두툼한 종이 묶음을 꺼내 제구에게 주었지요. 그러자 그곳에는 뇌물 목록 위조 증거 피해자 명단이 날짜와 금액 이름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었지요. 이것을 어떻게 확보했어? 너가 살아있다는 쪽지를 내게 보냈을 때 반드시 네가 엄치복에게 복수할 것이라 생각했어. 그래서 틈나는 대로 엄치복의 치부책을 베껴온 거야. 그랬구나. 역시 너는 천상나의 배필감이야. 너도 천상나의 배필감이야. 3년 만에 이렇게 멋지게 일어서다니 역시 너답다 호호. 3년 만에 만난 두 사람은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밤새워 나눴지요. 그리고 제구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엄치복을 파멸시킬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엄치복의 현재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지요. 제구의 사업 확장으로 엄치복의 소금 수익은 절반 이하로 줄어 있었습니다. 엄치복은 줄어드는 수익을 메우려고 한양 부동산 투기에 손을 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투기의 맛을 들인 자는 더 큰 투기 앞에서 반드시 눈이 머는 법이었지요. 엄치복 너는 내 놈의 탐욕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 계획을 세운 제구는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는 원래 한양 뒷골목에서 주먹으로 먹고 살던 왈패였지요. 돌쇠가 힘들 때 도와준 것이 계기가 되어 돌쇠는 제구를 형님으로 모셨습니다. 돌쇠 너는 이제부터 엄치복에게 접근해야 한다. 전라도 광산 투자를 중개하는 상인으로 위장하거라. 대신 절대 급하게 굴지 말고 엄치복 그 자가 먼저 달려들게 해야 해. 그 자는 의심이 많은 자야. 그럼 어떻게 그자의 의심을 뚫을 수 있어, 형님? 그것은 의심하게 내버려두면 된다. 단 의심을 이기는 탐욕을 만들어주면 그는 의심보다 욕심이 앞설 것이야. 그 말에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씩 웃었습니다. 역시 형님이요. 이번 판 내가 멋지게 성공해 보이겠어. 돌쇠가 엄치복에게 처음 접근한 것은 한양 번화한 주막에서였습니다. 돌쇠는 일부러 엄치복이 자주 드나드는 주막에 앉아 동행인에게 큰 소리로 말했지요. 아, 얼마 전에 전라도 장흥 폐광에 투자했는데 글쎄 은맥이 새로 터지지 않았겠나. 이제 채굴만 하면 되는데 자금이 딸려 고민이구만. 옆좌석에서 들려오는 그 말에 엄치복이 귀를 바짝 세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돈 되는 투자처를 찾고 있던 중이었지요. 그런데 그리 말한 자는 잠시 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뭐야? 정말 은맥이 터진 것이야? 그렇다면 대박이 아닌가? 엄치복은 사람을 시켜 돌쇠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돌쇠를 찾아냈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주막에서 만났습니다. 이보시오, 전에 했던 그 광산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겠소? 아니,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나를 찾은 것이오? 아, 그거야 귀가 있다 보니 어찌어찌하여 듣게 되었소이다. 거참 비밀리에 추진하던 일이 언제 이렇게 다 새어나갔담. 이보시오, 그러지 말고 내가 오늘 거하게 한 잔 살 테니 어디 한번 자세히 좀 들어봅시다. 돌쇠는 못 이기는 척하며 준비해온 가짜 은 견본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광산에서 나오는 원석이오. 은 원석을 본 엄치복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엄치복은 견본을 손에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탁자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광산 일은 사기가 많소. 나는 직접 확인해봐야 하는 사람이오. 전라도까지 사람을 보내 확인하고 나서 다시 이야기해보면 어떻겠소? 역시 엄치복은 의심이 많았습니다. 허나 돌쇠는 속으로 웃었지요. 제구가 이미 예상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야 당연히 직접 확인해 봐야겠지요.
다만 나도 만약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마음이 있으시거든 소액이라도 성금을 걸어 놓으시오. 광산을 확인한 후 마음에 안 드시면 원금은 그대로 돌려드리겠소. 그럼 원금은 보장되는 것이요. 그렇소. 내 얼굴을 걸고 약속하겠소.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에 엄치복은 구미가 당겼습니다. 얼마나 넣으면 되겠소? 본시 소규모 투자는 맞지 않지만 은광을 확인을 제대로 투자한다 하니 우선 500냥만 내시오. 그 말에 엄치복은 선뜻 500냥을 내놓았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엄치복과 헤어져 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자가 성금으로 500냥을 냈소. 이제 그자가 미끼를 물었으니 반은 성공한 셈이다. 그자가 실제로 은광에 사람을 보내면 어찌 되는 것이오? 폐광은 실제로 있는 곳이야. 다만 능이 나오지 않을 뿐이지. 엄치복이 사람을 보내면 내가 심어놓은 사람들이 알아서 그자를 요리할 것이야. 역시 형님은 빈틈이 없어. 그러니 단 3년 만에 조선 최고 갑부가 된 게 아니겠소. 돌쇠는 제구의 말이라면 일단 믿었습니다. 그리하면 훗날 제구의 말이 꼭 맞았지요. 보름 후 엄치복이 전라도에 보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폐광은 실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맥이 발견된 후로 폐광 입구를 차단하고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오, 그렇단 말이냐? 그렇다면 정말 은맥이 발견되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본 것도 은맥이 발견된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엄치복은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야 소금 사업에서 부진한 것을 은광 사업으로 대박을 낼 수가 있겠군. 그래, 하하! 엄치복은 곧바로 돌쇠를 불러내 만났습니다. 내 부하가 광산에 다녀왔소. 해서 투자하기로 결심했소. 엄치복은 30년 동안 남을 속여먹고 살아온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30년의 경험이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았지요. 그럼 최소 5천냥을 내야 하오. 알겠소. 내 열흘 내로 준비하리다. 열흘 후 엄치복은 5천냥을 들고 왔습니다. 가진 현금이 부족해 몇 개의 소금 창고를 급하게 처분했지요. 그런데 그 소금 창고를 제구가 사람을 시켜 매입을 하고 있었지요. 그 후 닷새가 지나고 돌쇠는 엄치복을 불러냈습니다. 무슨 일로 급하게 보자고 한 것이요? 개성 상단에 큰손 2명이 이광산 투자에 끼어들려 하고 있어. 그들이 들어오면 엄상단에 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소이다. 그 순간 엄치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자들이 얼마나 넣겠다고 하오? 최소 10,000냥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 말에 엄치복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자들을 막을 수는 없어. 막을 수는 없어. 다만 먼저 10,000냥을 넣으시면 정해진 지분을 지킬 수는 있어. 허나 시간이 없으니 오늘 결정해야 하오. 엄치복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는 안절부절하지 못했지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의심과 탐욕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탐욕이 앞섰지요. 이번에도 의심했다가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그는 탐욕에 눈이 멀어 결국 결정을 하고 말았지요. 돈은 언제까지 마련하면 되겠소? 최소 열흘이요. 알겠소. 내 열흘 내로 만들어 오리다. 만냥이면 전 재산을 처분해야만 가능한 돈이었습니다. 가진 창고를 모두 팔고 땅과 집까지 팔아야 만들 수 있는 돈이었지요. 돌쇠는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지만 참고 있었지요. 제구의 예상대로 의심과 탐욕 사이에서 엄치복은 탐욕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치복은 즉시 신복들을 풀어 전 재산을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구는 뒤에서 사람을 시켜 그의 재산을 헐값에 사들이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열흘 후 엄치복은 10,000냥을 돌쇠에게 가져왔습니다. 수고하셨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을 기대해도 좋소. 무척 기대가 되는구려. 엄치복은 돌쇠가 말한 의미를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부푼 꿈을 가졌지요. 돌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유유히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돌쇠가 나타나지 않았지요. 많이 바쁜 모양이군. 엄치복은 속이 탔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돌쇠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지요. 엄치복은 돌쇠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그는 한양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지요.
엄치복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신복을 전라도 장흥 폐광으로 보냈지요. 달포만에 폐광을 다녀온 신복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영감.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보거라. 폐광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일은 모두 중단됐고 주변에 물어보니 소문만 무성했을 뿐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소. 엄치복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써먹던 수법에 자신이 똑같이 걸려든 것이었지요. 도대체 누가 이 판을 짠 것이야? 엄치복이 소리쳐 떠들어도 아무도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5,000양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빈털터리와 사체 빚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탐욕으로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요. 엄치복은 빈 방에서 밤새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진 얼굴은 그저 늙고 추한 노인일 뿐이었지요. 이제 제구의 마지막 계획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엄치복이 고을 관하 형방과 관리들에게 준 뇌물 기록을 토대로 형조에서 감찰이 시작되었지요. 형방과 관리들은 형조로 끌려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이미 확보한 감찰은 인정사정 없이 강도 높은 신문을 벌였지요. 결국 관리들은 모두 자복하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엄치복도 끌려와 조사받고 투옥되고 말았지요. 열흘 후 형방 3명은 파직과 3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치복은 남은 재산 전부 몰수와 살인으로 사형이 확정되었지요. 제구의 아버지를 때려 죽인 왈패들이 엄치복의 사주를 받았다고 모두 불었습니다. 물론 왈패들도 사주를 받아 사람을 죽인 죄로 중형을 받았지요. 뿐만 아니라 30년 동안 엄치복이 저지른 죄들이 모두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그 때문에 죽거나 불구가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지요.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 속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제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이제서야 한을 풀어주었지요. 자업자득 사필기정이야. 제구는 판결이 끝난 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제구는 아버지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늘에서 모두 지켜보셨지요. 이제 안을 푸시고 편안히 계셔요. 아버님, 아버님의 자랑스런 아들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바로 아버님의 손주랍니다. 소은은 볼록 솟은 배를 아버지 묘소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아버님, 이놈도 자식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놈이 형님을 친형으로 모시고 평생 곁을 지켜주겠습니다. 세 사람은 아버지 묘소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구와 돌쇠는 말 타고 강경폭으로 달려갔습니다. 천만득 노인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정가를 받았기 때문이었지요. 제구가 운막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화로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네 왔는가? 어르신 제가 왔습니다. 몸은 좀 어떠시오? 근래 들어 갑자기 기운이 없다네. 그리고 엄치복이 어찌 됐는지 들었네. 참 잘 됐어. 덕분에 이제 나도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어. 어르신 제발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있으실 것입니다. 천만득 노인은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세상을 떠났지요.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표정은 한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수십 년 전 엄치복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슴에 쌓인 한이 모두 풀린 것만 같았지요. 제구와 돌쇠는 천만득 노인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이젠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계십시오. 이놈도 어르신의 명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편히 잠드시오. 그날따라 하늘은 무척 푸르고 맑았습니다. 제구는 한양으로 돌아와 엄치복에게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정말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내 식솔들이 거짓 신세를 면하지 못했을 것이네. 제구는 엄치복에게서 사들인 창고와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구는 늦었지만 소은과 조촐하게 혼례를 올렸지요. 형님, 형수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오. 이놈이 죽을 때까지 두 분을 지켜드리겠소. 그래 고맙다 돌쇠야. 도련님, 제가 도련님께 잘 어울리는 색시감을 점 찍어 두었습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역시 우리 형수님이 최고 최고.
혼례가 끝나고 제구가 소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소 부인. 뜸 들인 만큼 밥도 맛있게 되는데 이 정도 뜸은 10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서방님. 제구의 사업은 평탄하게 흘러갔습니다. 제구의 선행을 팔도 장사치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제구의 상단이라면 보증수표와 같았습니다. 누구나 믿고 물건을 내줄 정도였지요. 엄치복에게 아버지를 잃고 의식을 잃은 채 바다에 버려져 죽다 살아난 제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시작해 조선 최고의 갑부가 되었지요. 그러니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고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되는가 봅니다. 그러니 제구처럼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